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사과 설계 두 번째 기출 유형인 연구 논리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논리의 체계는 일단 연역법하고 귀납법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연역법부터 한번 볼게요. 연역법은 이론 혹은 보편적인 원리를 사용해서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먼저 탑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론이 있고 그걸 가지고 현상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론을 바탕에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에 대한 주제적 정의를 내리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을 때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와서 그 현상을 설명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고 일반화를 하게 되고, 이론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논리의 흐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론이 맞지 않으면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타당한 이론을 설정하지 못할 경우 잘못된 결과를 이끌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역보로 발견된 결과는 이론을 벗어난 다른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어떤 현상을 보고 이 현상을 갖다가 요 이론으로 갖다가 설명을 했을 때 설명이 안 되면 이제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학부 때 논문을 쓴 게 있는데, 뭐 거의 논문이 아니라 거의 보고서 수준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이제 쓴 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게임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이었어요. 게임 중독이었고, 그 친구가 항상 시험을 못 보고 나서 나는 왜 시험을 못 볼까라고 맨날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아침에도 게임하고 학교 끝나고도 게임하고 그 다음에 밤새서 게임하고 또 아침에도 그렇게 이제 뭐 시험 전날에도 그렇게 게임을 하는데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시험을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근데 때마침 제가 그 수업 때 애착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애착을 가지고 게임 중독을 설명해 볼까라고 하는 게 이런 연역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왔기 때문에 애착 이론이 게임 중독을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결과를 이끌었다기보다는 나름 나이스한 결과를 이끌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역적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은, 이론을 가지고 조작을 해요. 조작을 했을 때 내가 애착은 부모와 영아의 상호 호혜적인 어떤 관계라고 정의가 돼요. 그거를 갖다가 게임 중독이라는 현상을 갖다가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 관찰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건 내가 게임 중독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나도 게임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하냐면 설문지를 돌려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찰 혹은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합니다. 설문지를 돌리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거나 뭐 상관없어요. 그건 어쨌든 내가 어떤 특성을,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과정이고, 자, 검증을 하고 다시 일반화를 하게 됩니다. 일반화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이론에 부합하냐, 이론에 부합하지 않느냐, 이론과 부합 여부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현상을 설명한가? yes가 되면은 이 이론이 점점 강화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론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결과가 안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연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귀납법입니다. 귀납법은 현상들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잠정적 이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바텀업이에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현상들의 관찰을 통해 숨어있는 공통점 혹은 유형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보편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시험 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경험을 했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경험을 했는데, 자, 그 다음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컨디션을 조절을 한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은 어쨌든 그 전에 경험을 했던 게 시험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굉장히 잘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쟤 보니까 쟤는 그 전날 뭐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시험을 굉장히 잘 봤어. 자, 그러면은 현상을 발견했어요. 현상을 발견을 하고, 자, 그다음에 사례를 수집하는 거죠. 걔랑 비슷한 애들을 다 찾는 거야. 찾아서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고 어떤 관찰하고 해요. 그러면은 관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일정한 패턴 같은 것들이 나와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랬을 때 나는 이 사람들이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니까 정서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서 조절 혹은 상위 인지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형이 도출해서. 자, 그러면은 잠정적 이론이 나오게 되면은 선행 연구가 있다면 선행 연구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다시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연결을 해서 이 내가 내린 이 조작적 정의를 가지고 연구를 다시 진행을 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이론을 갖다 강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귀납적 방법에서 사용되는 어떤 연구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귀납적 방법으로 도출된 결론은 얘는 잠정적 혹은 가설적이라는 개념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경험적인 과정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지만 비로소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떤 비슷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런 유형의 사람들은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아직까지 이론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적으로 검증을 해야지만 하나의 이론, 비로소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검증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제외를 하고 이론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귀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귀납법. 귀납법은 뭐라 그랬어요? 바텀업이라고 했어요. 밑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본 다음, 관찰한 다음에 어떤 가설 혹은 가설적 어떤 결론? 요거를 내는 게 귀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귀납적 논리의 마지막 단계는 가설과 관찰 결과를 비교를 하게 된다. 귀납적 결과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을 하는 거지, 가설과 관찰 결과를 비교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관찰 결과를 비교를 하는 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연역법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예요?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역 단계까지 간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예요. 얘가 틀렸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 보기들도 그냥 쓱 볼게요. 특수한 사실을 전제로, 특수한 사실이 여기죠. 특수한 사실을 전제로 일반적인 진리, 원리로 결론을 내리는 방법. 일반적인 진리 혹은 원리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결론이나 어떻게 원리는 가설적인, 잠정적인 거고, 최종 단에는 어쨌든 일반적인 진리 혹은 원리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관찰된 사실 중에서 공통적인 유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이 요구가 돼요. 요것도 중간 과정에서 통계적 분석이 요구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분석 방법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맞고, 경험의 세계에서 관찰된 많은 사실들이 공통 유형이 전개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의 유형을 객관적인 수준에서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바텀업이라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죠. 어쨌든 답은 1번이 틀린 귀납법에 대한 틀린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연역법과 귀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역법은 선조사 후 이론의 방법을 선택한다. 선조사가 아니죠. 연역법은 선이론
후조사죠. 왜 선이론 후조사라고 하는 거는 먼저 이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요? 관찰 경험으로 가기 때문에 선이론 후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역법은.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어떻게? 앞에서 그림에서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자, 연역법에서 만약에 일반화가 안 되면 귀납법으로 가서 새로운 사실들을 수집을 해서 요 이론을 보강할 수 있는 거고, 귀납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연역법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이론으로 가는 루트도 있죠.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이제 결합돼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연구를 할 때 100% 연역법을 사용한다, 100% 귀납법을 사용한다, 그러진 않아요. 이 두 개가 다 연구 과정에는 이 두 개가 다 사용이 됩니다. 자, 연역법과 귀납법의 선택은 조사의 용이성에 따라 달려있다. 조사의 용이성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가 이걸 갖다 정해지는 거죠. 연구자가 내가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논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나는 대전제에서 쭉 내려와서 하는 걸 좋아해. 좋아하고 그게 내가 연구하는 주제를 갖다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연역법부터 시작하는 거고, 나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부터 시작해갖고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게 내가 연구하는 주제를 갖다가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그게 연구 방법론적으로 훨씬 더 맞아 라고 하면은 그 귀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기준의 이론 확인을 위해서는 연역법을 주로 사용한다. 왜? 연역법은 이론부터 시작해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요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연구 방법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에서 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